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2022년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사회 이슈 동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자소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반기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7가지 핵심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출산율 저하, 인구 숨감소 시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노인 인구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지비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연금 고갈, 생산성 하락 등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면서 OECD 국가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1인당 부양 임무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예정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수급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조 기반을 돌릴 수 없게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정부의 세소 감소 그리고 이후에 출산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가중되면서 출산율이 더욱 급감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기업 차원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공장을 이전을 한다거나 혹은 국내에서는 기존의 그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계 장비들을 자동화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높은 대외 의존도 공급망 붕괴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코로나19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 변수가 빵빵 터질 때마다 공급망 이슈가 계속해서 재점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대표적인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를 중국에 굉장히 높은 80에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중국의 어떤 수급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알력 다툼으로 인한 수급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자재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배터리 가격에 대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화된 공급망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 건 맞지만 이런 대외 변수들이 빵빵 터질 때마다 수급과 생산 차질에 직격탄 그리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 원료나 소재 분야에서 자체적인 경쟁력이 없다 보니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수익성까지 연결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IRA법을 도입해서 중국산 소재를 활용할 경우에 앞으로 인센티브 받지 못한다라는 식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함으로써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개별 기업들 간의 수익성 그리고 성장에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핵심 부품의 수급을 내재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 간에 공동 개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체계를 빠르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공급처를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만 기업들이 잘 살아남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단단하게 구축함으로써 대변수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산업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 지원의 역할까지도 같이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ESG입니다. ESG라는 키워드 자체는 사실은 최신 키워드가 아닙니다. 이미 2, 3년 이상 굉장히 화두가 됐던 키워드인데 하지만 그 트렌드가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라는 키워드와 같이 엮었는데요. 지금 경쟁적으로 경제발전에 몰두했던 세계의 열강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한 화석연료의 사용과 여기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한 게 사실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고 이에 따라 해수면 또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작 가능 면적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태풍과 기근, 가뭄, 폭염 등으로 인해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유례 없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런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건 맞지만 저금리 시대가 종료
우려되고 인플레이션율을 잡지 못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커졌기 때문에 이런 ESG에 신경 쓸 만한 겨를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더 큰 위협, 위기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ESG라는 주제를 이제 다룬다고 한다면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와 기업 차원에선 어떻게 지금과 같은 흐름과 트렌드에 대처해 나가는 게 앞으로 생존 전략에 있어서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같이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수급 자체도 굉장히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LNG부터 시작해서 가스 그리고 석유 할 것 없이 모든 에너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고, 여기다가 이제 여름이라는 계절 특수성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 등이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 몰아닥치면서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반면 일본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예비 전력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갑작스럽게 블랙아웃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던 게 이번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친환경을 외쳤던 선진국들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채상성도 낮고 수급의 위험도 있어서 더 이상 신재생 에너지를 밀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LNG 공급량의 8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EU와 그리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급기야 프랑스나 독일 같은 곳에 이 가스 공급 자체를 중단시켜 버렸고, 이로 인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 위기 자체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올 텐데 겨울에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스의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 가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거의 3배 5배 이상까지 치솟는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원자력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게 지난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은 떨어졌고 에너지의 전력 비용, 생산 비용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 한전의 영업 적자는 7조 가량을 기록했지만 2022년도 금년도에는 약 30조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발전 효율이 좋고 전력 단가가 저렴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의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대국들 같은 경우에도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살아남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전기세 부담을 낮추지 못한다면 결국에 각국의 위기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다시 높이고 원자력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와중에 있어서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두루 겸비한 원자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도 SMR, 소형 원자력 기술이라고 해서 좁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효율 높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SMR 관련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전 정부 때 원자력 폐쇄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재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원자력 흐름으로 반드시 가줘야만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값싼 전기 생산을 통해서 가계 부담을 낮추고 기업들의 전기세 부담을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올리는 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안보,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각국 간의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 좀 밝혀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초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시장과 가계에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로금리까지 시장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정말 돈을 퍼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제로금리로 인해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이 버블을 가만히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건의 표시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정부들은 더 이상 이 제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경제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지금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미국 같은 경우 0%에서 2.5%까지 그리고 한국도 0.5%에서 2.5%까지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과도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의 어떤 각 국가 간의 고리가 약해지고 수출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식물이나 식품과 같은 그런 일상 생필품의 가격들까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게나 기업들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이자 부담이 0.5%였던 이자 부담이 2.5%까지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건 5배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씀씀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과 가게의 어떤 스탠스나 대응 전략도 그렇게 시시각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 기업들 같은 경우에 투자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혹은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멀티 캠퍼스 공장 짓는 어떤 계획 자체를 선포를 했었으나 다시 좀 재고한다라는 발표를 한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또한 설립 자체 시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 투자 마찬가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의 투자 의사 결정 재고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특히나 투자를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원가 절감이라든지 어떻게 좀 내부적인 비용과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가 소비를 줄이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품 판매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들의 생존 전략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대형 TV보다는 중저가의 TV 라인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마트 같은 경우에는 통큰 치킨 아니면 당당 치킨처럼 6,000원, 7,000원대의 치킨들이 3만원짜리, 2만원짜리 배달 치킨보다 훨씬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든지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런 초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슈와 맞물려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현재의 경제 흐름 그리고 기업들의 앞으로의 대응 내가 지원하고 싶은 계열사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하신다면 면접에 가셔서도 좀 많은 이야기들 똑똑하게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째 이슈로는 인공지능 만능주의 시대 도래라고 제가 꼽아봤습니다. AI 기술은 이미 너무 보편화됐습니다. 보편화됐다라는 게 사실 기술이 더 발전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모두가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그 인공지능이란 단어에 이미 너무 친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고민을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각 산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산업, 기술,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유통뿐만 아니라 쇼핑 그리고 은행에서까지 이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업무들을 효율화하고 고객들에게 편의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인공지능이 그림까지 그리고 바둑도 두고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감정적 표현까지 해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AI가 심지어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구글 직원이 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맥락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AI 기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어떤 기술 윤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 발전이라는 게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증대시키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사람들의 일을 대체하고 사람들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고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올바른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끊임없이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적정 수준의 기술 윤리를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기술 윤리 체계를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기술 윤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일즈와 홍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다뤄본다고 하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이슈로도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이슈는 첨단 산업 경쟁 시대의 개막, 그리고 이 한국 기업들을 가로막는 규제들이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각 국가 간의 첨단 산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했고 과거의 전통 산업들은 이제 빠르게 사양 산업으로 변화됐고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국가 패권을 쥐게 될 시대가 패권을 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내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런 신산업과 신기술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테스트와 그 테스트를 통한 데이터 축적 그리고 그걸 통한 AI 모델링 고도화가 굉장히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규제에 묶여서 이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법인을 만들고 그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자율주행 테스트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해외에서라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 되게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칭찬한 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충분히 생태계가 조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제때 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죽 서서 개주는 해외 시장만 해외 국가만 더 키워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할 수 없다 보니 해외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이런 신기술을 더 빠르게 육성할 수 있을 만한 빠른 규제 도입이라든지 규제 정비, 규제 완화, 철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원격 의료 의료 분야를 기준으로 보자고 한다면 중국에 한참 뒤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원격 의료 기술이 빠르게 이제 허용이 되면서 실제로 진료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법적인 문제 풀리지 않고 있어서 산업의 성장이 더딘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들을 키워야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각 강대국들 사이의 다툼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의 속도는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슈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산업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 그리고 이 규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규제에 대응해 나가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외에도 풀어볼 수 있는 이슈들은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보자면 국가 채무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자체가 무슨 이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가 채무가 너무 한도가 많아지다 보면 이 일반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구축 효과라고 해서 일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킬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국가 부채 자체는 국가 신용도를 흔들리게 할 수 있고 국가 신용도를 흔들리게 하게 되면은 모든 국가에 소속된 개인, 가게, 기업들의 금융 비용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외환의 유출, 국가 경제의 위기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채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EU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에는 부채가 급증하긴 했지만 2021년에는 부채를 계속해서 컨트롤하면서 오히려 부채 비율을 낮췄던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부채 비율을 빠르게 확대시킴으로써 가장 빠른 부채, 채무, 국가 채무 상승률을 보였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슈도 다뤄봄직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이민 그리고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가지 이슈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은 이 이슈들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소서 작성법, 그러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자소서 작성법에다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근거와
그런 의견에 해당하는 백데이터들을 함께 같이 제공해 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한 생각과 논리 자체가 확실하게 설득되고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관련된 기사나 팩트들 같이 수집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위에 언급했던 주요 이슈들과 관련된 기사들은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지속적으로 취업 기간 동안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